안녕하십니까. 속물경제 소비자TV의 이성구입니다. 제가 그동안 전두환 대통령의 경제적 성과, 그리고 노태우 대통령, 김영삼, 김대중 대통령 이런 분들의 그 경제적 공과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는데, 노태우 대통령 같으면은 몰랐는데 새로 들은 게 많았다 이런 분들도 있었고, 전두환 대통령에 대해서도 여러 가지 그 반향이 있었습니다. 그러면서 어떤 시청자분이 이런 분들뿐 아니라 박정희 대통령이나 다른 분들도 해주세요 이런 또 요청이 있었어요. 근데 이제 박정희 대통령에 대해서는 제가 이렇게 정리한 자료는 있었는데 좀 조심스러웠던 거는 워낙 그 견해차가 아주 많기도 했고 이 대립도 심했기 때문에 제가 함부로 얘기했다가 욕먹을 것도 같아서 좀 참고 있었거든요. 그런데 이번 기회에 속물경제 버전으로 너무 심각하게 듣지 마시고 조금은 재미있는 생각을 갖고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박정희 시대는 1979년 이제 박 대통령이 서거하시면서 막을 내렸지만 그 유산은 현재까지 남아 있습니다. 이제 거의 반세기가 오는데도. 그래서 한국의 정치 경제의 여러 가지 논쟁에 있어서 박정희 대통령에 대한 평가는 이 보수와 진보의 진영을 나누는 중요한 그 지표가 되기도 하죠. 그래서 오늘날 중요한 그 정치 세력들 중에서 진보 진영은 대체로 이 박정희 대통령에 대해서 독재가 이런 부정적인 생각을 갖고 있고, 반면에 보수 진영은 아주 긍정적인 평가, 경우에 따라서는 그 긍정적인 평가를 넘어서 거의 전설, 성역처럼도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박정희 대통령에 대한 평가는 한국인의 정치 경제에 관한 가치관을 재보는 리트머스 시험지 같기도 한 거죠. 그러니까 너 박정희 대통령 어떻게 생각해? 그래가지고 굉장히 긍정적으로 생각하면 이 사람은 보수, 조금이라도 부정적으로 생각하면 진보, 이런 얘기예요. 근데 최근에 와가지고 그렇게 박정희 대통령을 독재자라고 비판하는 집단에서조차도 산업화 공론은 인정하는 방향으로 가고 있습니다. 특히 문재인 정권 들어와가지고 워낙 경제정책이 개판이다 보니까 그래도 옛날이 났었구나 이런 얘기가 나오는 거죠. 그래서 보수 진보를 막론하고 박정희 대통령의 이런 정부 주도의 경제정책이 우리 산업의 근대화를 이루었다 하는 거에 대해서는 한편으로는 그 컨센서스를 이루어가는 것 같기도 합니다. 그리고 실제로 이 18년간의 경제 성장을 보면은 급속하게 공업화가 진행돼 가지고 생각나요. 저도 1960년대 초중반제 학교 다니면서 우리나라는 농업 종사 인구가 너무 많다. 그래서 농가 1가구당 농지 면적이 너무 좁다 이런 얘기를 배운 것 같은데, 제가 대학 들어갈 때쯤에는 벌써 농업 종사 인구가 50%에서 20% 정도 수준으로 떨어졌고, 제가 초등학교 들어갈 무렵에 국민소득이 80불에서 100불 정도였는데 박정희 대통령이 돌아가시는 제가 대학 졸업할 무렵에는 1600불, 20배가 늘어났던 거죠. 그리고 수출은 5천만 불에서 150억 불, 300배. 사실 이런 경제 성장은 전 세계적으로도 유례가 드문 케이스입니다. 그래서 이런 신화들을 한번 봐보면은, 다만 우리가 조금 그래도 알아둬야 될 거는 집권 기간의 연평균 실질 성장률을 보면은 박정희 시대나 전두환 시대나 비슷했습니다. 그리고 노태우 시대에도 불과 1, 2% 차이로 따라갔었죠. 그리고 동아시아 주변국들이 한국뿐만이 아니라 이 무렵에 모두 고도 성장을 했습니다. 그렇지만 그 중에서도 한국이 특출났죠. 일본은 한 13배 했는데 한국은 16배 정도 됐으니까요. 어쨌든 신화적인 성장을 한 거는 사실이지만 오로지 박정희 대통령만이 그렇게 했던 거는 아니다. 이렇게 얘기하면 제가 좀 폄하된 걸로 욕을 먹나요? 어쨌든 그렇습니다. 정리해 보면은 이 당시 세계 경제 성장률 평균의 2배 이상이었고, 한국에 그러니까 박정희 대통령, 전두환, 노태우를 이어지는 약 30여 년의 기간은 우리가 한강의 기적이라고도 얘기하지만 전 세계에서도 어떻게 보면 인류 역사상에도 그렇게 고도 성장을 한 30년은 찾아보기 힘들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근데 이제 지금부터는 여러분이 갖고 있는 생각 중에 약간은 오해되고 있는 거,
잘못 생각이라고도 볼 수 있는 부분을 제가 좀 말씀드리려고 해요. 수출주도 성장을 했는데 정말로 박정희 대통령이 수출을 촉진하는 정책을 썼느냐 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비판의 여지가 있다는 겁니다. 왜 그러냐면은 물론 이제 박정희 대통령 때 환율을 어느 정도 이승만 대통령 때보다는 현실화 시켰어요. 이승만 대통령 때는 원조를 많이 받을 생각으로 그 원화를 굉장히 고평가했었거든요. 그러다가 수출이 안 되고 그러니까 이미 5.16 발생 직전 민주당 정부에서도 원화를 평가절하하면서 시장 환율로 가려고 노력을 합니다. 원화의 고평가라는 것은 실은 수출을 가로막는 굉장히 큰 요인이었거든요. 그래서 그러한 그 환율 속에서 여러 가지 수출 촉진 정책을 했다고는 하지만 박정희 대통령 18년간 계속적인 환율 조정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제가 전두환 대통령에 대한 공과에서 얘기할 때 박정희 대통령은 연간 그 시대의 물가 상승률이 10내에서 20% 사이였다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그 물가 상승률을 따라가면서 환율을 현실화시키지는 못해가지고 지속적으로 원화 고평가가 유지됩니다. 원화가 고평가됐다는 것은 뭐예요? 수출했을 때 받아올 수 있는 한국에 그걸 가져와 가지고 바꿀 때 원화가 얼마 안 되게 되는 거죠. 1달러 수출했을 때 벌 수 있는 한국 돈이. 그러다 보니까 수출 산업들이 오히려 어려움을 겪습니다. 그럼 여러분이 금방 의문을 제기할 거예요. 아니 그런데 수출은 엄청 뭐 300배나 늘었다면서요. 그래서 그걸 보완하기 위해서 박정희 대통령 때는 수출을 하면은 물가는 1년에 10, 20% 오르는데 한 3% 정도의 저금리 금융을 해줍니다. 그리고 그 외에도 여러 가지 혜택을 주죠. 그리고 매달 한 번씩 그 수출 촉진을 위한 그 회의도 열고 그리고 매년 상도 주고 그러면서 이렇게 여러 가지 보완을 했지만 사실 그러한 수출 촉진 정책들은 수출에 대한 불이익을 그저 조금 상쇄한 정도고 어떻게 보면은 환율을 시장 환율로 바뀌면 모든 문제들이 쉽게 해결될 수 있는 것을 어렵게 했던 겁니다. 그것 때문에 왜곡도 야기되죠. 제가 말씀을 드릴게요. 그러니까 달러를 싸게 평가하다 보니까 수입하고 외자 도입을 해보면 돈을 벌어요. 달러가 싸니까 어떻게 돼요? 우리나라 원화를 가지고 달러를 바꿔가지고 그걸로 물건을 사오면 돈을 쉽게 버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수입하고 외자 도입을 하기 위해서 줄을 서게 되고 정부가 수입을 할 사람을 허가해 줘야 되고 외국서 기계 같은 거 사올 사람을 허가해 줘야지 달러를 바꿀 수 있었던 겁니다. 그리고 물가는 계속 올라가는데 이런 저리 정책금융을 하다 보니까 정부가 사업할 사람을 선정해야 되는 문제들이 생기고 이 과정에서 여러 가지 비리들 그리고 정부의 특혜가 있어야지 사업이 성공할 수 있다는 얘기들이 나오게 되는 겁니다. 근데 이게 갖는 제일 큰 문제는 말하자면은 60년대 초중반부터 한 70년대 말에 이르기까지 우리나라에 그 돈을 많이 번 이제 재벌들의 기초도 형성되고 산업 엘리트들이 형성되는데 그 산업 엘리트들이 도덕적 정당성을 갖기 어렵게 됐다는 거죠. 니네들 성공했지만 그거 특혜의 결과야 하면서 오히려 가난한 사람들이 더 큰 소리 칠 수 있는 사회를 만들었다는 거가 말하자면 박정희 대통령의 좀 과에 속하는 부분입니다. 물론 박정희 대통령이 하신 훌륭한 일들이 굉장히 많아요. 고속도로 건설했고 포항제철을 만들었고 그리고 뭐 중화학공업 같은 거 물론 이 부분은 이제 너무 그 투자 시기가 빨라가지고 돌아가실 무렵에 큰 경제에 부담이 되기도 했지만 나중에 우리 경제에 다 중요한 자원들이 자산들이 되거든요. 그렇지만 또 한편으로 보면은 이 당시에 경부고속도로를 먼저 하다 보니까 그때 외국에 있는 자문단들은 동서간 고속도로를 먼저 하라고 그랬어요. 왜 그러냐면은 그 남북축으로는 이미 철도들이 있고 그러니까 근데 이런 걸로 인해 가지고 수도권의 경제력 집중이 생겨나게 되는 중요한 원인이 됐기도 했고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중화공업화가 70년대 말에 우리나라 국제수지 적자하고 합쳐지면서 전두환 정권 초기에 경제 위기를 만들어내기도 했죠. 어쨌든 그 박정희 대통령은
이런 경제 정책 자체에서는 이런 여러 가지 공과들, 그러니까 사람들에 따라서는 그게 무슨 경제 정책을 잘했어? 이렇게 비판할 여지도 있지만 그 결단과 추진력들은 대단한 걸로 평가해야 됩니다. 물론 그 부분이 얼만큼 효율적이었냐에 대해서는 논란이 있고, 하지만 지금에 와가지고, 그러니까 60년대 상황을 생각한다면 지금에 와가지고 아니 더 좋은 정책이 있는데 그거밖에 못했잖아 하고 비난하는 것도 꼭 적절한 것은 아니고, 또 한편으로 이 박정희 대통령을 신화하는 사람들의 주장처럼 박정희 대통령이 아니었으면 고속도로, 제철, 중화학공업이 모두 존재하지 않았을 것처럼 주장하는 것도 그렇게 현실적인 것은 아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리고 제가 또 박정희 대통령을 조금 비판하자면, 제가 어렸을 때 박정희 대통령 좀 싫어했거든요. 저유자율 정책을 하면서 저축을 장려하고, 저축을 장려하려면 시장 이자율에 따라서 물가 상승률보다는 이자율이 높아야 저축을 많이 할 거 아니에요. 근데 물가 상승률보다도 낮은 이자율. 그리고 수출을 촉진한다고 그러면서 달러의 값을 싸게 했으니까 수출하는 사람들이 이익을 별로 못 보게 한 거. 이렇게 상충된 정책을 하면서 다시 그거를 메꿔주기 위해서 보완을 하는 일들로 인해서 왜곡이 많았다. 그리고 효율과 공정의 관점에서 본다면은 문제가 많아서 우리나라에서 그 성공한 기업가들이 존경받지 못하게 하는 환경을 만들었다. 이런 거는 이제 비판 대상이라는 거죠. 그런데 박정희 대통령에 대한 평가에서 또 우리가 잊지 말아야 될 점은, 이렇게 기업에 대해서 특혜성 지원을 했으니 잘못한 거다. 이거 비리의 그 어떤 대상, 비리로 비판받을 대상이다. 이렇게만 볼 수는 없는 거는, 그 당시에 여러 가지 지원들이 그 회사가 고용을 얼마나 많이 했느냐, 수출을 얼마나 잘하느냐, 이런 성장에 대한 기여도에 따라서 나눠갈 수 있도록 해놨기 때문에, 비록 정부 주도라고 하지만 시장이나 소비자의 선택을 크게 왜곡하지 않았던 겁니다. 그래서 보면 박정희 대통령은 지원을 하다가도 그 기업이 제대로 성과를 못 내면은 지원 대상에서 탈락시키고 하면서 지속적으로 그 기업의 셀렉션들이 일어나게 됩니다. 그리고 그게 어떤 비리보다는 굉장히 성과주의에 입각해 있었다는 거예요. 그리고 특히 수출 주도형 성장을 하려다 보니까 국제 경쟁력을 기초로 하지 않으면 안 되는 거죠. 그리고 미국 소비자들한테 예를 들어서 그 당시 박정희 시대에 어떤 정부가 선택한 회사가 있다고 그래가지고 그 회사 물건을 써 한들 받아들여질 리가 없죠. 결국 국제시장에서 성공하는 기업이라는 거는 능력 있는 기업일 수밖에 없었기 때문에, 비록 정부가 특혜 지원을 했다 하더라도 선택된 거는 경쟁력 있는 기업과 상품이었다. 그래서 그 지원도 비교적 합리적이었다는 겁니다. 그런데 이런 그 성과들을 전체적으로 종합을 해보면 이렇다는 얘기죠. 제 관점의 평가는 경제 정책이 굉장히 탁월했다. 이렇게 보기는 어려운 거예요. 제 관점에서는. 왜 그러냐면은 보다 쉽게 환율 같은 걸 시장에 따라 맡기고 이자율도 시장에 따라 맡겼으면은 그런 복잡한 보완이라든가 관료의 개입 없이도 어떤 것들은 더 효율적으로 해낼 수 있는 거를 이 경제 정책을 오히려 통해서 시장을 왜곡한 면도 있기 때문이거든요. 근데 가장 중요한 점은 저는 박정희 시대의 이 경제 성과에서 정책의 탁월함보다도 국민적 에너지를 경제 성장에 동원한 리더십에서 찾고 싶은 겁니다. 자, 이제 박정희 대통령 좀 욕도 좀 해볼까요? 박정희 대통령의 전력을 보면은 친일 좌익 경력이 있었다는 거하고 집권 과정에서도 군사 정변을 통해서 집권하다 보니까 정당성을 주장하기 굉장히 어려웠습니다. 그런데 오히려 이 정당성을 갖기 어려웠던 본인의 배경이 제3사공화국, 박정희 시대의 이 정부의 목표를 경제 성장에서 찾도록 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저도 생각나요. 제가 어린 시절에 이 정부의 홍보는 늘 수출이 얼마가 늘었고 국민소득이 어떻게 됐고 이런 거였거든요. 그래서 바로 정부 홍보를 하기 위해서도 성과주의적인 자원 배분 시스템을 갖지 않을 수 없었던 거죠.
그리고 또 한편으로는 독재를 했다고 하는데 이 독재로 인해 가지고 많은 문민들이 정치적으로 좌절했는데 그 좌절이 이제 돈 벌어 성공하자는 방향으로 바꾸게 됐던 거죠. 그래서 저도 생각이 나요. 대학교 졸업할 무렵에 굉장히 우리가 물론 이제 저는 공무원이 됐지만 다른 학생들은 뭐 대우, 삼성, 물산 이런 데 있는 그 경영진으로 나중에 성공하는 것도 자기 인생의 굉장히 중요한 목표로 생각을 했고 많은 젊은이들이 그거를 선망하면서 그런 새로운 산업 엘리트들이 형성돼 갔던 거거든요. 그리고 뭐 논란의 여지는 있지만 새마을 운동이라든가 국산품 애용, 저축 장려 이렇게 경제 성장으로 해서 국민의 컨센서스를 이루고 국민의 에너지를 동원하기 위한 운동들이 전개됐습니다. 그리고 그 결과로 잘 살아보세라는 구호와 함께 국민들이 이 경제적 성공을 인생의 성취로 생각하게 됐던 거죠. 이거를 좀 학문적 버전으로 바꿔보자면은 유럽에서 중세에서 근대 자본주의가 이 형성하는 과정에서 막스 웨버는 자본주의 정신과 프로테스탄트의 윤리라는 책에서 얘기를 했는데 과거 중세에는 어땠어요? 부자가 천국을 가는 거는 뭐 낙타가 바늘구멍을 통과하는 것보다 어렵다. 물론 그 낙타가 번역 잘못이었다고는 해요. 밧줄을 잘못 번역했던 거래요. 근데 바로 그런 사회에서 새로운 프로테스탄티즘 뭐냐면은 근검 절약하고 돈을 모으는 것도 하나님의 영광을 크게 하기 위한 소명이다 하는 거를 전파했거든요. 그래서 자본가가 나오는 거를 이 종교 윤리의 관점에서 정당화시켜 줬는데 그게 자본주의 형성에 굉장히 중요한 기여를 했다고 쓰고 있습니다. 바로 박정희 대통령 때 한국민들의 머릿속에 그게 생긴 거죠. 부자가 돼가지고 돈을 많이 버는 것도 우리가 애국하고 훌륭한 일을 하는 거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이 베이비 붐 세대 한국 사회의 교육열, 뭐 우리 대통령 아들죠 박지만 씨도 서울대를 뒷구멍으로 갈 생각은 못했거든요. 그런 부정입하기 어려운 인재 등용 입시나 인재 등용 과정의 공정 경쟁이 그대로 유지돼 가지고 인적 자본을 형성하는데 중요한 역할을 하는 제도는 그대로 있었다. 지금 생각해 보면 제가 어렸을 때 서울대 화공과 이게 섬유산업의 중추 역할을 하지 않습니까? 그게 굉장히 좋은 데였어요. 70년대는 전자공학과가 제일 좋았어요. 제가 대학교 가고 그럴 무렵에. 이게 어떻게 돼요? 8, 90년대 우리나라 전자공업의 핵심이 되죠. 최고 인기학과로 되고. 문과도 그 전에 60년대에는 정치학과, 법학과가 최고였는데 경제 경영학과도 좋게 돼요. 저도 그래서 속아서 경제학과 졸업해가지고 봤더니 사실 뭐예요? 본전을 찾았나 어쨌나는 잘 모르겠어요. 인기학과로 자리매김을 합니다. 물론 이제 근로 조건 같은 게 너무 열악해가지고 노동자를 착취했다 이런 얘기도 있고 뭐 전태일 열사의 분신 사건 이런 슬픈 역사도 있는 건 사실이지만 그때 동대문 저는 이제 이렇게 버스 타고 다니다 보면 동대문 그쪽이 그 무렵에도 봉제 산업의 아주 터전이었는데 양재 학원 이런 거 굉장히 많이 볼 수 있었어요. 그래서 기능 인력을 키우는 이런 인력 양성의 기반이 있었고 1977년부터 기능올림픽을 9연패합니다. 한국이. 그래서 기능올림픽에서 한국은 참석하지 마라, 참가하지 마라 이런 적도 있었어요. 그 당시에 어떤 기술계 고교 그리고 요새 뭐 대권 후보로 거론되는 김동연 씨도 이 무렵에 상고 나온 사람 아닙니까? 어떻게 보면은 모든 우리나라의 저소득층 좀 어려운 계층까지도 성공을 위한 이런 사다리들을 이때 열심히 오르고 있었다는 거죠. 결론적으로 말해서 이 정책의 공정성, 효율성의 논란은 있지만 박정희 시대에는 경제 성장이나 수출 증대가 아주 중요한 키워드였고 범국민적 운동으로 전개되면서 이 국민적 그런 열망이 역설적으로 빈곤과 좌절을 넘어서 경제 성장의 에너지로 모아졌다는 겁니다. 그리고 이 부분이 이제 저의 소비자 속물 경제의 아주 핵심이죠.
그래서 나타난, 그러니까 2,000불 가까운 국민소득을 달성하면서 뭔가 나도 이제 물건을 선택해서 사야 돼, 이런 생각을 가진 소비자 계층이 이 박정희 대통령의 그 집권 말기에 등장했다. 그러니까 선택하는 소비자 계층, 속물적인 소비자 계층을 만들어낸 공과를 저는 크게 인정하고 싶다는 겁니다. 네, 이상 경청 고맙습니다. 구독과 좋아요